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가 추리 미추리입니다. 저번 리뷰는 잘 보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가 추리 미추리 채널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채널 필립 파리노의 보이스 리뷰를 했었죠. 저희가 첫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도 하고 그리고 어색하기도 해서 아마 좀 작품 감상 중심의 어떤 인상 비평에 가까운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레퍼런스 중심의, 정보 전달 중심의 리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서울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 타이틀 매치 2023 이동기 강상우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타이틀 매치라는 기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기획은 처음에 북서울미술관에서 시작된 전시는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 쌈지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2002년에 먼저 시작했던 기획입니다. 당시에 39살 차이가 나는 두 명의 작가를 섭외했었는데요. 1932년생의 이승택 작가, 그리고 1971년생의 이윤 작가, 이렇게 두 작가를 섭외해서 매칭시켰었던 기획입니다. 사실 39살이나 차이 나면 우리 사회에서도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미술계에서도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작가의 커리어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미술에 대한 어떤 방법론, 미술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전시에서 다 같이 만난다? 이런 거는 조금 드문 경우고,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만남 같은 거를 다른 기획 안에서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꽤 로맨틱한 기획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쌈지스페이스의 관장이었던 김홍희 선생님이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추대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산하미술관인 북서울미술관의 타이틀 매치라는 기획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2014년부터 북서울미술관에서 시작해서 2018년도부터는 이제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요인들,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어떤 케미를 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수 있게 되었죠. 이번 23년 같은 경우에는 67년생인 이동기 작가, 그리고 77년생인 강상우 작가, 이렇게 두 작가를 섭외를 했더라고요. 두 작가는 모두 팝아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작가인데, 전시 섹션을 보니까 층별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 놨더라고요. 심플하게 1층은 이동기 작가, 2층은 강상우 작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놨었고요. 전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우리 채널에 아마도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시 서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미술계에는 이제 더 이상 눈으로만 보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이 서문을 만들고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를 섭외하는 이 큐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큐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전시에 대해서 왜 전시를 만드는가,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떤 전시를 기획하고 그걸 위해 어떤 작가를 섭외하는가, 그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미술계에서의 위상이 동시대 미술에선 작가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예술성을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좋고요. 또 서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의성, 이 전시가 지금 왜 이 시간대에 열려야 되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성, 이러한 고민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절성, 그 고민을 표현하기 위해, 그 개념적인 고민들을 실제 전시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울리는 작가들을 섭외하고 작품들을 가져왔을까?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감상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도 동시대 미술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문을 꼭 읽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전시 서문을 읽어봤을 때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문을 좀 읽어볼게요. 이들이 그려내는 팝아트는 유럽과 미국의 팝아트가 보여준 실험들과 공명하고, 한편으로는 매체성, 작가성, 가상성에 대한 새로운 면모들을 혼성에 짜넣으며 한국적 팝아트를 차별화한다. 제가 이거를 읽어봤을 때 좀 두 가지가 걸렸어요. 첫 번째로는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한 팝아트에는 매체성, 작가성, 가상성, 이런 논의들이 없었나? 이런 개념들이 없었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적 팝아트라는 게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전시 자체를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팝아트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작가가 모두 팝아트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과거로 점프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샘을 만든 마르셀 쥐샹이나 그리고 초현실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앙드레 브르통, 그 밖에 모든 몇몇의 예술가, 몇몇의 학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작품들이 갑자기 초현실, 무의식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것들을 많이 탐구를 하게 되고요. 그때 나타났던 경향을 우리는 추상표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추상표현주의의 스타들로는 몇몇 작가들이 있지만 당장 떠오르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한스 호프만,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그리고 윌리엄 데 쿠닝 이런 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작가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미술적 특징 중 하나가 정신성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추상성에 대한 탐구를 했다는 건데, 이 경향이 195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이에 대한 반동으로 몇 가지 예술 사조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그것들을 일컬어서 네오다다, 미니멀리즘, 팝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점차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팝아트는 사실 조금 더 이르게 영국에서 먼저 등장은 했었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시 미국이 이제 소비주의 문화로, 물질주의 문화로 완벽하게 재편이 되고 그 소비주의 문화가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팝아트는 그러한 소비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 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팝아트의 거장으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앤디 워홀,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아니면 크리스 올덴버그,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팝아트가 가지고 있는 경향은 상품에 대한 어떤 경향을 미학적 판본 안에서 재현하는 것들인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상품 같은 경우는 되게 일상적인 사물이고 대량 생산되고 일시적이고 덧없고 또한 사치스럽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소비주의적이고 상품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 작가들도 그러한 특징을 작업을 쓰는데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한 개념들을 가져와서 작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상품 세계의 특징은 덧없지만 굉장히 세련됐죠. 그래서 이 시기의 작가들, 그리고 이 시기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품들도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팝아트에서는 작가성, 매체성, 가상성 이런 개념이 없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면 스타 작가인 앤디 워홀을 두고 얘기해 볼게요. 앤디 워홀 같은 경우가 이미 작가성을 해체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작업실의 이름도 팩토리였고, 그리고 실크 스크린 판화 기법을 통해서 마릴린 먼로라는 그 스타죠. 대중 스타인데 그녀의 이미지를 재현할 때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작가가 유일무이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그 미술 개념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체성 같은 경우에도 잠이라고 하는 영화를 앤디 워홀이 만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자는 모습, 그 리얼한 모습을 8시간 동안 찍어요. 그걸 영화로 틀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작품에서도 매체성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가상성 같은 경우에도 13명의 수배자들, 이런 벽화 그림이 있어요. 앤디 워홀이 만들었던 작품인데, 실제 흉악범들을 벽화로 이렇게 그린, 그래서 작품으로 만들어낸 어떤 실천이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가상성을 얘기하기 충분해서 이게 한국적 팝아트의 경향일까? 이런 거는 조금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팝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조금 더 작품을 들여다 봐야겠죠. 한국적 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한국적 팝이 뭐냐 이런 거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대답할 수 없고, 그래서 A는 B다, 팝아트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작품들을 실제로 보면서 그냥 이런 경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니까 이제 분열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작품은 굉장히 문화적인 혼종인데, 동양의 아톰과 서양의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이동기 작가가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아톰마우스라고 부르는 캐릭터입니다. 만들어진 지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 분열은 아톰하우스가 각기 다른 색채, 앤디 워홀의 그 실크 스크린 기법이 생각나는 각 색채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열시켜 놨었는데, 무라카미 다카시가 조금 연상이 되긴 했어요. 작가님은 아마 안 좋아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카시를 데뷔하시는 걸.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연상은 됐었고, 다카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화를 박사과정까지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적인 것을 찾다가 이제 만화로 이렇게 향했던 사람인데, 작가님은 인터뷰를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기에 두 가지 경향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었대요. 하나는 민중미술, 언젠가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더니즘. 작가님은 두 사조의 어느 곳에도 합류하고 싶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만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미술 안에서 만화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어갔던 것 같아요. 이 분열과 마찬가지로 버블이라는 작품도 좀 다카시를 연상시키긴 했었는데, 눈으로만 봤을 때만 뭐 무라카미 다카시를 닮아있지, 이 팝아트의 개념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증식, 분열,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반복과 증식, 분열 이런 것들은 모두 팝아트의 테마예요. 왜냐면 팝아트 자체가 상품 생산, 상품 사회를 모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 모습만, 껍데기만 조금 바꿔서 무한정하게 만들어내고 증식하는 그 상품들의 어떤 경향을 미술 안에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톰하우스 같은 것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분열되고 증식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팝아트라고 했을 때 뭐 원래 팝아트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공명하고 있기도 하고, 이것들이 또 원래 팝아트의 핵심이기도 해서 딱히 한국적 팝아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공공의 스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것도 크게 다르게 보이진 않았어요. 원래는 지하철 3호선에 작가가 직접 이런 벽화들을 만들었었던 작업이래요. 그거를 다시 미술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건데, 근데 크리스 올덴버그 같은 작가가 조금은 생각이 났어요. 이 작가는 이제 슈퍼마켓을 이제 상점이라는 작품으로 재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열장 위에다 미술 작품을 놓아두고 그걸 팔기도 하는 퍼포먼스로까지 이어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공공의 스타 같은 걸 보면은 지하철 벽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버네큘러함, 그리고 한국 지하철의 어떤 투박하고 촌스러운 느낌이 한국적인 느낌, 뭐 그런 거를 줄 수 있지만, 이게 그래서 한국적 팝아트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 보면 이동기 작가의 이제 방법론 중 하나가 좀 차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작품에 있는 요소 중에 어떤 일부를 가져와서 그 내 작업의 주요한 골자로 삼아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일컫습니다. 이 차용에서는 또 뭐 표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술사적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가가 이제 밝히기로는 뭐 이동기 작가의 샘에서는 브루스 나우만의 샘을 자기가 좀 차용을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A의 머리를 들고 있는 A 뭐 이런 작품에서도 카라바조의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그 구도를 자기가 차용을 했대요. 그리고 희생 같은 작품은 뭐 메이플 소프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가가 있거든요. 그 사진가의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초상 연작이 있어요. 그 작업을 자기가 차용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작가는 이런 레퍼런스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차용하는 것이 굉장히 전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기는 이런 차용이 아직까지도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저항적이고 전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작품들은 저항이나 전복적이었다기보다는 미술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들, 미술사의 어떤 레퍼런스들 안에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그런 게임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뭐 다른 작품들도 그랬지만 저는 특히 이 데리다라고 하는 작품 안에서 한참을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이 조금 온당한가?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그리고 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프랑스의 그 언어학자인 소시르에 의해서 처음 나타났던 언어학적인 개념인데, 이후 여러 가지 인문학 철학적 개념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구조주의의 특징은 이거예요. 왜 시옷이냐? 그거는 시옷이라서가 아니라 지읒도 아니고 치읒도 아니고 이응도 아니어서다.
그 차이에 의해서 시옷은 시옷이 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 잠오음의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주의라는 말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형인 이유는 내가 그냥 형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동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인 이유는 내가 그냥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된 게 아니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죠. 내가 왕인 이유는 내가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이 봉건제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메커니즘 안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왕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이런 구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언어학적 개념이 인문학적인 개념으로까지 많이 확산돼요. 한편으로는 후기 구조주의는 이 구조주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합니다. 이를테면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 같은 건 존중하지만 이 구조에는 기원도 없고, 그리고 이 구조는 원래 구조주의 언어학에선 불변성의 개념이거든요. 이 구조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열려있고, 그리고 다른 의미를 매번 형성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후기 구조주의에 앞서 있는 어떤 철학자들은 뭐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푸코, 라캉, 알티세르, 데리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데리다라는 그 제목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리다보다는 뭐 라캉적인 어떤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라캉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뭐 정확히 하기 위해서 대본을 좀 읽을게요.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이 말이라는 거는 조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표라는 건 우리가 쓰는 문자, 글자, 텍스트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텍스트는 그것이 의미하려는 기의, 그 의미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의미들로 확산되고 미끄러지고 퍼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동기 작가가 했던 작품이 보시면은 아마 띄워주셨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글자들을 써놨어요. 그거는 여러 언어 체계로 쓰인 것 같고 다른 나라 말들로 쓰인 것 같고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자들의 어떤 배열에 의해서도 심지어 그리고 하나의 문자를 보고서도 감상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어떤 견해에 의해서도 완전히 다른 의미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의미들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다른 의미로 형성되는 것을 이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락강적인 어떤 개념에 가까운 작품이었었던 것 같다. 뭐 그래서 데리다라고 붙이는 게 맞을까? 틀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저도 물론 이 데리다나 락강에 대한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거 아니야. 데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이 그렇게 또 달갑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이제 철학자가 하고 있던 그 철학적 개념들을 그대로 미술, 그 그림의 형태로 물질화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반영이 과연 적절할까? 왜냐면 예술은 굉장히 멋진 장르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예술은 또 예술로 비롯해서 여러 철학이나 고민들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철학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철학적 개념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이 작품이 그렇게 예술적으로 뛰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회의적인 말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리고 이 작품군들이 놓여있는 방식이 제가 아마 그림으로 띄워주실 텐데 너무 무작위했었어 가지고 이게 파피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었고 오히려 무작위적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강상우 작가의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팝아트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기는 손오공, 이건 상업 광고, 그리고 몽실통통, 조립식 로봇, 나는 파퍼가 아니야, 과자봉지, 제리 더 이디엇, 대중매체에서 상연했던 그 톰과 제리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클리셰와 시그니처, 이건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의 살과 뼈, 이연세의 만화를 차용하고 있었어요. 다 대중매체적이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작업으로 만들어냈던 건데, 제가 봤을 때 과거에 그 미국의 팝아트 예술가들이 선취했던 어떤 형식이고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한국적 팝아트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하기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방법론은 뭐고 의미는 뭐고 이렇게 봐도 좋겠지만,
오늘은 이 서문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정말 거기 기획에서 제기한 어떤 아이디어가 적합한지 적절한지 따져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소 무리했더라도 그리고 좀 건방져 보였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에 논의로 돌아와 보면 1960년대 팝아트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때 팝아트는 미술사적으로는 추상 표현주의가 그 끝에 와 있었고, 그리고 사회사적으로는 미국의 대량 소비 사회, 대량 생산 사회가 이미 당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 징후를 담아내고 그와 같은 시대적 경향에 조응하고 반영하면서 팝아트라는 거는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코드로 기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작가분들 같은 경우엔 이런 팝아트가 한국적 팝아트라는 차별점을 형성할 어떤 중요한 기회였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고개를 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1990년대 이후 그 한국의 문화는 1980년대까지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이 굉장히 득세하다가 1990년대의 그 문화적 자유화 이후로 많은 미술가들이 여러 가지 주제 그리고 여러 가지 오브제들을 선택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한 90년대 이후의 흐름에 위치한 두 명의 작가를 섭외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에 관람했던 전시에 대한 감상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보셨을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봤거나 그리고 왜곡해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뷰나 비평이라는 게 그런 시점, 자기가 어떤 시점으로 봤는지를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본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